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정쟁보다는 좀 위로가 되는 말을 네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전화 및 화상 통화로 지휘를 했으며 재난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수해 상황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66조부터 갈까요? 이유 여한을 막론하고 이 대통령실의 발언이라든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마 기자와의 응답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조태영 안보실장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와 교섭하고 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호우가 크게 진행됐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추후에 전쟁이 종식되고 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로 인해서 재건에 참여하게 되는 한 66조 정도의 사업이라든지 추후에 있게 된 많은 일들을 고려해서 아마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발언들이 다소 국민들께 네, 충분한 공감대를 예, 자아내지 예, 못했던 것 네. 같다는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기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네. 먼저 드리면 1조 달러 정도가 재건 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한화라면 1,200조 정도 되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 우크라이나의 판단이고요. 2,000조라고 말하면서 66조를 말했다는 건 우리나라의 판단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놀라운데요. 요건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0조 원 이상으로 평가 가치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산정하지 못한 장기적인 인프라 건설에 추가 소요가 발견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2,000조로 만들어준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2,000조라고 설명한 것도 아닌데 네. 추가적으로 이런 게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나라 관계자가 하는지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주제를 주제를 참을 수가 없고요. 네. 38,900원은 초강력 귀마개 가격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 않아. 대통령님만 안 불편하시면 돼. 대통령 귀에다가 이 귀마개를 꽂아드린 거죠. 문제는 장마라는 것이 여름철에 오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대비를 해놨어야 하는 일이고요. 저는 최근 며칠 동안 통화하시는 거 보면서 열불이 터지는 게 국무총리랑 통화하시더라고요.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입니다. 올해 2023년 1월 4일에 재난관리국에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왜? 대통령도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문제의 책임자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니까 중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인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 귀마개를 뽑으시고 국민들의 말씀 좀 들으실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들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라. 뭐 기상이변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뜯어 고쳐라는 질타도 쏟아냈고요.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병민 최고위원부터. 대통령으로서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총리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만은 주요 중대재해에 대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우리가 중대본이라고 부르는 그 본부장이 국무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피해가 있고 난 다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조속하게 이 현장을 복구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안심을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의 빠른 행보들이 네.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비 쓰고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현장을 가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게 했던 말인데요. 본인이 반성하시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경찰도 굉장히 빠르게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는데 이 굉장히 빠른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원 참사 수사 끝났습니까? 서울경찰청장 기소했나요? 용산구청장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활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까?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태원 참사 벌써 발생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문제 하나도 못 해놓고 또 다시 감사 수사? 나는 죄가 없고 나 외엔 범죄자다라는 검찰식 사고방식으로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똑바로 해놓고 이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태원 참사에 관련돼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일부 사건들이 있고요. 작년도를 치게 되면 포항의 지하 주차장 침수 때문에 그때에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아니었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이런 감찰 등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이 참변에 대해서는 혹시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일일이 신고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후 책임 관리 소재에 대한 여부들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병민 위원은 또 국민의힘 지도부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피해 현장에 가서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범람과 관련된 예, 문제니까. 4대강 네. 사업이 없었더라면 금강이 넘쳤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포스트 4대강 사업. 네. 그래서 지천과 지류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거 어떤 맥락입니까? 뭐 지난 정부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4대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강에 대한 범람들을 막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예방 효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4대강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류, 지천 등에 대한 정비 사업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폭넓게 이번 수해를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지류, 지천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국토부의 사업이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고 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 많은 부분들이 이관됐습니다.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는 한 사람 좀 인물을 거론하고 싶은데요. 이상래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때 사회통합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을 지냈고요. 인수위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기획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이죠.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청, 소위 말하는 행복청, 행복청. 청장입니다. 예. 여태 최초로 국토부 산하에 있는 행복청의 최초 정신 출신 행복청장입니다. 그 행복청이 쌓아놨던 엉터리 제방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지금 이번에 오송에 침수 피해가 났다라는 분석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자기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기획위원으로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선임 행정관을 했던 도시 건설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행복청장에 재가를 올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쌓아놨던 제방에 이 난리가 났는데 제발 문재인 정부 핑계 대지 말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지가 1년이 넘었으면 이제 본인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 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미 정쟁화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 관련해서는. 두 감정위원의 감정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2790원. 예, 이 정부의 최고 트렌드죠. 백지화. 김건희 여사의 쇼핑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인데 정쟁 때문에 안 되겠다. 백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쇼핑하는 것을 사진을 다 봤는데 국민들의 얼굴을 백지창처럼 만들어서 A4 용지 한 박스 가격으로. 난뭔 얘기가 있어요. 2790원 적었습니다. 백지화. 백지화. 네. 아니 그런데 이거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백지화는 아닌데. 백지화 한 거죠. 사실상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형제들이라고 하는 명품 편집샵인데요. 어떤 분은 동대문 시장 같은 데를 방문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명품 중에서도 명품, 돌체인가바나 뭐 프라다 등 이런 명품들을 모아놓고 그중에서 특수한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샵을 5군데를 16명의 경호를 뚫고 호객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건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네. 공식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34만 원. 34만 원 순금 한돈의 시세가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들에 대한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재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구하는 것이 옳겠다. 네.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된 정치 공세를 할 겁니다. 네. 쇼핑하지 않았다. 다음 날 가서 누가 수행원이 넥타이 하나 구매한 것이 전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논평 하나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쇼핑 품목은 뭐냐? 구입을 위해서 쓴 비용을 어떻게 결제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한 대로 또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더 말을 보태지 않는 상황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김병민 싶습니다. 감정위원 말씀 중에 그러니까 넥타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대목이 가장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도 잊은 채 우크라이나까지 국경을 넘어서 말 그대로 사직생의 각오로 사지를 넘어서 그 포화 속을 한가운데를 들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수행원이라는 자가 자기 넥타이를 사겠다고 그 일정 중에 빠져나와서 그걸 쇼핑하러 다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을 수행해본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잘 시간, 양치질할 시간도 없을 만큼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쇼핑을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해고해야 됩니다. 저는 해고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정말 자기 물건을 사러 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를 꺼내게 되고 만약에 물건을 사오라고 지시할 거면 부속실 직원을 시키지 경호실에 가갖고선 그걸 구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금 정쟁의 목소리로 치닫게 되고 네.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혹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의혹의 쟁점에 지난날 있었던 주유리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이 또 가짜뉴스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정쟁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놓고 네. 따지는지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처음 해명이 대통령실에 나온 조금, 처음 해명 네. 이거 호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해명이 이제 좀 더 이 문제를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떤 단어를 취사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이제 대한민국에 소개됐던 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이때 수해가 가장 극심하게 막 나오고 있을 텐데 아마 이 현지에서 있었던 상황은 지난주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수해와는 좀 관계가 없었을 텐데 이유와를 막론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국민의힘도 또 정부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제2부속실, 즉 대통령의 배우자를 관리하는 부속실이 존재할 것이고요. 부속실의 부속실장이 나와서 혹은 언론에게 비공개적으로 남는 시간을 통한 뭐 아이쇼핑이었는데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린다라고 했으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2부속실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국민에게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통령과 영부인 얼굴만 쳐다보고 그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행원이 무슨 가서 넥타이를 사왔다. 대통령의 숙소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명품 샵의 위치는 어디였는지 등에 대한 팩트체크를 언론사들이 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같이 갔던 모든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것. 정말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기 전까지 굉장한 또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강의 기적을 언급한 교과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눈부신 발전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또 존경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전쟁 한복판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현재 있는 상태를 위로하고 또 그 이후에 전쟁이 잘 끝나고 나면 복구 사업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왔으니 좋은 성과를 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를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외교적 식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토의 반응 또 러시아의 반응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러시아와 중국과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건지를 포함해서 봐야 되는 문제지 뭐 가서 잘했다, 가기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네. 지켜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좀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 세계 유엔군이 참전하고 우리를 도와줬던 수많은 국가들은 그런 외교적인 고민들이 없었을까? 라고 한번 반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러시아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도 정부는 당연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종식, 종교를 원하게 되는 건 많은 국가들이 염원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대통령의 행보가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추후의 역사적인 평가도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 러시아를 너무 염두에 두지 않은 너무 강경한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는 좀 이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는 어떠한 외교적 가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독재자가 50만 명의 자국민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합니까 거기에? 안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옹호한다면 우리가 수단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수단은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나토와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 중에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한 달 전 기준으로 4개국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의 선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견뎌주는 거거든요. 살상 무기는 공급하지만 여러 가지 선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가셔서 사직성의 각오를 함께 싸우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외교적인 빌미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먼저 아닙니까? 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들 보수정당 9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은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요! 선생님 혼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코너가 오늘 이제 신설됐거든요. 박용진의 박, 하태경의 하에서 박하사탕처럼 시원한 발언을 좀 부탁드린다. 계속 나와야 되는 모양이죠. 아니 시원해야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네. 여기까지는 안 하고 나와가지고 네. 약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저 네. 상쾌한 위로 뭐 이런 거 좀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야, 나이도 내가 더 많고 선수도 내가 앞인데
왜 박용진이 앞이냐.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말을 만들다 보니까 아니, 저는 그런 불만 전혀 없어요. 하박사탕이라는 세상이 없어요. 그런 불만은 전혀 뭐 미리 예측해서 네,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라. 굉장히 강도 높은 톤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진중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리투아니아에서 김관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뭐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그 때 얘기는 왜 갑자기? 대통령실의 그 해명 있잖아요. 처음 나왔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때 이제 뭐라고 호객에 얘기냐면 의해서. 호객 행위에 의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창조적인 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도 대통령도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냥 막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계속 읽으면서 네. 언성만 높이신 거거든요. 준비된 발언 같습니다. 누군가 써줬을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써준 거예요 도대체? 근거와 법령에 의한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됐고 네. 잘못된 것은 조사와 확인과 처벌 과정을 다 거친 뒤에 환수 조치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재난 상황에 긴급 투입해야 되는 그 복구 비용, 네. 지원 비용 이거는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언제 걷어서 언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 대통령이 일의 순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언성만 높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써줬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심각하게 인상 팍 쓰고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웃어버리면 그게 대통령의 권위가 씁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안심이 됩니까? 이제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네. 이제 예산이 지금 재정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 규모가 뭐 1,000조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정수급 이런 예산이 꽤 많아요. 1년에 한 수백억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긴한 곳에 특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 돈을 잘 쓰라는 이야기가 기본 취지고 네네.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긴급 한대 쓰는 거는 네. 올해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걸 쓰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방 뚝 쌓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러면 복구 비용 말고 그렇죠. 당장 긴급 복구 비용 말고 한두 문장에 이제 압축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왜곡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다음을 말씀의 위한 취지는 발언이었대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네네네. 이제 이해가 되는 네. 맥락인데 우리 하태경 의원님 같은 분을 정무수석이나 혹은 청와대 전체 총괄 지휘하는 분으로 앉히면 뭐 이런 논란이랑 아, 지금 메시지 괜찮았습니까? 괜찮죠. 저렇게 지금 괜찮았어요. 아니, 저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이거 되고 또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좀 이렇게 하시냐. 제안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 아니 나 불출마 생각은 전혀 없고 떨어지면 아니 그래서 메시지가 괜찮았군요. 아니 저렇게 네. 조분조분 얘기하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메시지가 나간 게 뭐냐면 이게 정부 쪽에서는 추경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긴축 재정해야 되고 돈 쓸 때 그러니까 줄여라 계속 그러고 있는데 무슨 추경이냐 이거 버럭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편성해서 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없는 거니까 네네네. 잘못 나간 돈 이거 뺏어서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또 뭐 압수수색 영장 해서 다 보조금 압수해서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급한 재정 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사실은 안 나간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한 게 이거 진짜 궁금해하더라고요, 최욱 씨가. 하태경 의원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여당 내 정치인 두 분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염치가 있다면 이런 참사에 카르텔 좀 들먹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하자. 조언한 참모 잘라야 한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그건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섞였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다. 기본 취지는 어쨌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줄이고 또 최대한 신속하게 부정수급된 건 환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긴 한데 쓰자 네. 이런 취지인데 이 두 분은 대통령 이게 언어를 단기- 잘 해석을 못했네요. 차근차근 설명했으면 그런 오해를 안 하실 텐데 내년에 들어갈 돈을 올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죠. 네. 제가 지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대통령이 가도 수혜 상황 안 바뀐다. 명품 쇼핑 논란에서 호객이라는 단어.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 내에서도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태경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대한민국 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해요. 네. 위로와 통합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언행에 신중해야 되고 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신중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말조심을 해야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하나를 할 때도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네. 숙연하고 신중한 네.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네. 핏잔을 들어야 되죠. 조금 이제 뭐 적절치 못한 메시지로 정무수석 후보다 생각하십니까? 저런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여당과 정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당도 편하죠.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눈물 짓고 힘들어 하시는데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이게 대통령을 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역할을 열어드리는 말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받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도면 끝날 문제를 아니 뭐 지금 서울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화를 그냥 막 돋구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어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쁘게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도 행정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뻔히 보이는데 안 했느냐. 아이 그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현장에 있어야지 어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고서만 보고 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시는 거지. 현장에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냐고. 빨리빨리 가서 보고하고. 재난지역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래요. 재난지역 해가지고. 그 대통령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참 난감하게 코너 제목은 박하사탕인데 하태경 의원님이 곤혹스러울 만한 주제가 좀 답변해야 나오고 돼요.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수해 현장에 가서 대통령 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 주민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요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뭐 평가가 다를 것 저건 같은데. 제가 초선 때 제 지역구가 지금 비슷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해운대가요? 기장이. 기장. 그 당시에는 예. 기장이 제 예, 지역구였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인구가 확 늘어서 지금 사실입니다. 분구가 돼서 이게 좀, 네. 기장이 독립이 됐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2m 이렇게 찼어요. 물이 아이고. 2m 찼고 이제 제가 지역을 돌면은 빨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 안 될 때보다 지원금이 두세 배로 뜁니다. 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는 게 짧게는 6개월. 아, 기간이요? 예.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조사하는데 두세 달 걸립니다. 아유. 개별 피해들. 피해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선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6개월 걸리는 거를 2개월, 3개월 정도 단축을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잘했다고. 자진해서 쳤겠죠. 그때는 박수가 주민들이. 아니 근데 이제 네. 저기 정진석 의원 지역구예요. 정진석 의원은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잖아요. 네네네. 부탁해야 될 처진 거예요. 국회 부의장을 했음에도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박수 한번 쳐주고 빨리빨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다들 고생하고 사람 많이 지금 돌아가시고 네네. 이런 상황인데 박수 쳐 그 상황이랑 연계하면은 부적절한데 네네. 청량 지역의 그 지역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국민들 화를 돋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현장에 갔습니다만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 재난 관련 당국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안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오히려 이제 수습에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는 건 공감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재난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니까 카메라 더 집중돼서 받고 뭐라 한마디 하고 막 꾸짖고 이렇게 하고는 쉽겠지만 그거를 잘 참는 게 진짜 정치인이고 재난 현장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글러먹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국 여러 군데 재난을 입었잖아요. 네. 다 가볼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가장 심각한 곳을 골라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네. 그죠? 예. 그럼 가면은 그 지역에서 뭐는 꼭 해달라고 준비를 합니다.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예산이 반영이 된다. 지역 내에서는 여야 당 대표는 연말에 예산 권한이 있잖아요. 네. 추경을 하면 추경 예산 권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소방청이면 이거 안 돼서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약속을 받아야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좀 안심하겠구나. 당장 일어난 사고는 바로 수습해야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아까 산사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네네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지역에서는 알아요. 그거를 굳이 현장 가서 생색낼 필요는 없다는 네, 것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 생색내고 카메라 의원님, 뭐 민주당 얘기해야 돼요,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예. 곧 나와요? 민주당이 예, 다 어제 잘한 건 문제적 아니에요. 발언이 있었어요. 예. 예. 결국 또 사과도 했는데 오늘 뭐 관련해서 여야가 또 뜨거운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함부로 인용해 물의를 빚은 김의겸 의원 같은 모습은 여당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의 한 가운데에서도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 논평을 이어가며 정쟁으로 정치적 반사 이익을 보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제공하죠? 국내에서는 지금 물난리로 난리인데 명품 쇼핑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한마디 사과하면 그래도 누그러질 수 있잖아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고 뭐 정쟁이 운운합니까? 방금 예를 든 김의겸 의원 네.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네,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논쟁은 상관없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은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사과 안 하던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김의겸 의원 김의겸 사과했습니다. 의원이 했고 또 영부인 뭐 에코백 안에 샤넬백 있다라고 했던 뭐 민주당의 한 청년 정치인 그 친구도 바로 삭제를 하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해라. 그렇지. 청담동이나 네. 계속 우기고 있잖아. 또 네. 뭐 캄보디아 갔을 때 색깔등 썼다, 예. 조명 썼다 이것도 계속 우기고 있던데. 그건 법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뭐 사과를 하면 예. 법정으로 안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우리 당에서도 사과 필요한 분을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 게 뭐 여든 야든 뭐 심지어 용산이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그렇죠. 구하고 그런 또 것을 사과를 필요해요. 하면 뭐 더 이상 뭐 문제 삼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지 거의 한 달 만인데 아니 근데 이번에 단서가 있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 정당한 영장 청구는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의적이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도 알고요. 네. 오늘 이제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 전체 의원의 결의로 표현되었던 이 내용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죠. 그렇겠죠. 저희도 압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0여 분 정도가 서명을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도 네. 사실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그렇죠. 거예요. 전혀 네. 법적인 구속을 갖지 않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뭐 법률 체계 최고위인 헌법에 이 제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으려면 사실은 헌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하지 않고 선언을 하는 건 나는 포기할게. 국회에서 표결에 따로 임하지 않고 내 발로 걸어나갈게.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박영주 의원이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선언으로 같은 거다라고 좀 매도당한 거는 좀 부당한 게 아,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매도당한 당은 거예요? 방탄한 적이 없죠. 우리 당 의원도 네. 실제로 체포 동의안 올라와서 우리가 표결했잖아요. 네, 네.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부결되지 않고 가결이 돼서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불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선언만 한 게 아니라 네.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좀 해명이 부적절했던 것은 그 정당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 그 자체가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국민들은 조건 없이 단서 없이? 조건 폐지하라는 게 네. 국민 눈높이에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양당에서 입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조금 덜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많이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하사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지난주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마지막 퍼즐을 오늘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코너 말미에
꼭 좀 준비를 해주시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선박이라는 데서 확신이 섰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없었다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네, 새롭게 등장했다는 핵심 인물. 네. 양평군에서 근무하는 A 씨. 네. 누굽니까? 양평군 공무원 A국장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네. 선언을 합니다. 그랬죠. 그 이후에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열어요. 화가 많이 났던 주민들을 막 다독이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양평군의 도시건설국장. 네. 예, 인데요. A 국장이 그 직접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네. 종점은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되냐? 강상면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인물입니다. 네. 지난주에 양평군 주민설명회 모습이 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강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그 불편 상황이나 마을 단절 또 그 펜션이나 전원택지의 피해 이런 부분 좀 덜하다. 어디가 됐든 간에 IC를 만들어야 지역의 기여가 되고 주요 편의성이 높아진다. 결국은 변산해안을 제시하게 된 거고 또 이 변산에 대한 얘기도 그전부터 뭐 서랍풀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문서화된 거는 작년 7월까지. 네, 변경안의 장점을 뭔가 좀 부각시키는 듯한 장면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네. A 국장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양평군의 종점 변경안을 책임졌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총괄했던 양평군의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작년 7월에 양평군이 그 예타 원안이었던 양서면 이 안을 비롯해서 강상면안 그리고 강하면안 이렇게 네. 세 가지 안을 국토부에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이 A 국장 주도하에서 국토부가 제시하지 않았던 강상면안, 강상면 병산리 안을 대안 노선으로 제시를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언론사들이 요새 계속 이와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재하던 중에 A 국장의 놀라운 과거를 알게 됩니다. 오, 놀라운 과거. 어떤 과거죠? 네. 제가 두 번째 스티커를 네. 보시면 그 유명한 공흥지구가 등장을 합니다. 공흥지구 기억하실 거예요.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피고였던 겁니다. 아, 얼핏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 대선 네.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족 그리고 어머니이신 최은순 여사가 연관돼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던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설립했던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맡았을 때 굉장히 지연이 됐어요. 이때 기간 연장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양평군이 알아서 임의로 사업 기간을 무려 1년 8개월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것도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연장을 해준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다가 네. 더 심각한 것은 공문서 위조를 하는 거죠. 공문서를 조작해서 결제를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주무관, 뭐 팀장, 과장 이렇게 밟아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최종 책임자가 바로 이분이었던 거고요.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감사가 진행됐고 그래서 그게 고발 조치가 돼서 이제 검찰에서 올해 6월에 이 A 국장이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군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네.
그러면 뭐 직무가 정지된다든지 그 해당 관청에서 징계를 내린다든지 해야 그래야 되는 거 거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건만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좀 쉬세요라고 대기 발령을 내린다거나 특별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공무원은요, 공무원법상 형사 기소를 당하게 되면은 직무 해제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양평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군수가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 사람 징계해줘. 그러면은 직위 해제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양평 군수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인사위원회를요? 그래서 징계 절차를 예. 밟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아. 이것도 좀 갸우뚱한 이상해요. 측면이 이것도. 있네요. 네. 네.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도시과장을 하고 있다가 전진선 군수가 부임한 다음에 6일 만에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작년 6월에 있었고 그렇죠. 7월 1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예, 7월 1일에 취임을 하고 전진선 군수가 그다음에 6일 뒤인 7월 7일에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분만 승진을 해요. 6일 만에. 뭐 그 다른 정기 인사가 아니고 정기적인 인사, 그러니까 군수가 바뀌면 당연히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네. 대규모 인사는 언제 하냐면 8일 뒤에 이분만 먼저 특별히, 그러니까 급하게 이분만을 먼저 딱 찍어서 원포인트 승진 인사를 하고 그 뒤로 8일 후에 전체적인 대규모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진선 군수는 왜, 무슨 이유로 이분만 콕 찍어서 특별히 승진 인사를 했어야만 했을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만 직접 승진 인사를 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심증은 그런데 핵심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변경안, 강상면 그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A 국장이라는 분이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심법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분이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아, 몰랐다는 입장입니까? 알았지라고 한들 이 사람이 사실은 좀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네. 근데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계속 양평군에서 도시과장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흥지구와 관련해서도 의혹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모님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양평군 내에 어떤 땅이 있었다라는 거를 몰랐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지금 이제 공흥지구 특혜 의혹, 네. 그리고 고속도로 특혜 의혹, 두 특혜 의혹에 이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양평군의 국장이 네.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찌 보자면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총괄 책임자, 실무자 선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김선교 전 전 의원. 의원이죠. 왜냐하면 네. 이분이 삼선 양평 군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삼선 양평 군수를 하는 동안 팀플레이라는 표현을 양평군에 있는 언론인들은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고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A 국장이 김선교 전 의원의 오른팔이다라는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것이 언론의 진단입니다. 네, 김성교 전 의원, 네. 김성교 전 군수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좀 있나요? 그래 보입니다. 예, 실제로 김선교 전 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거든요. 그 네. 발언도 한번 듣고 오실까요? 네. 시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응? 왜? 알잖아요. 괜히 호가 이렇게 잘 내주고. 나하고 같은 60년생이니까 허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귀에 오네요. 처가. 저런 얘기를 왜 했는지 이게 두고두고 김성교 의원에게는 발목을 잡힐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했던 발언인가요? 당선인. 예.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영향력을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의심이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저희들의 뇌피셜이지 네. 뭐 이건 드러난 증거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의심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뭔가 들어가려다가 두 발 정도 빼시는 것 같은. 아니 근데 뭐 의혹만 가지고 우리가 뭐 확정져서 얘기할 그럴 수는 수는 없으니까요. 없는 거죠. 네, 그냥 이런 네. 얘기가 있다라고 네, 소개시켜드리는 정도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이 공무원에 집중하는 사이에 네. 원희룡 장관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변경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 받았느냐 네.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 장관이 원래 본인은 취임하고 나서 사흘 있다가 자기는 그 처음 받았다 그 보고안을 그 전엔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임 첫날 바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월 16일이고요. 첫날부터 해서 올해 5월 8일 그러니까 이 강상안이 발표되던 날까지 합치면 긴급 회의를 무려 16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 16번 회의를 하는 동안에 정부하고 이 용역 업체들이 일관되게 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상정을 아예 해놓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논의를 집중해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국토부는 아닙니다.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10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하냐. 그렇지 네. 않다.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관은 모르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해서 제가 전직 장관을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공무원들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보고를 한다. 장관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있대요. 장관님의 결심을 받으러 옵니다. 왜 자꾸 나한테 결심을 하라고 내가 무슨 결심을 하는 자리냐 그랬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요새처럼 이렇게 상황이 엄중해지면 공무원들은 연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연필이요? 예, 연필. 왜요? 연필로 괄호하고 메모를 해놓는데요.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예, 이게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죠. 혹여라도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피 차원에서 연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음기, 연필, 메모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한 전직 장관이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은 도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의 처음부터의 영향력은 발휘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7월 3일 날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어공과 늘공의 차이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야당이 제기하는 그러한 의혹 우리가 말끔하게 해소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네. 이런 식의 답변을 첫 했거든요.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네. 네. 원점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사흘 갑자기 뒤에. 이제 네.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원희룡 장관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이 1조 7천억 국책 사업인데 네. 장관이 모를 수 있나요? 근데 솔직히 알았는데도 예.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 네. 대단히 연기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잘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원희룡 장관의 진정성만큼은 좀 믿어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 네. 나오나요? 한번 좀 맞춰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님께 제가 각별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를 좀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면은 네. 좀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전화 받으셨는지. 7월 6일 날.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 번호는 있나요? 번호 있어요. 직통 번호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A 국장, 네.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 네. 그리고 백원국 제2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이러한 분들이 뭔가 좀 썸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정점에 네. 누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원희룡 장관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26일인가요? 이제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네, 연기돼서. 네. 네. 그때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네. 제가 퍼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 소장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그거 보면 상임위에서 저도 맞추죠.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취합을 해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게 제 역할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임 장관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아까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김용남,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구면이고 네네네. 정오김 전 의원님은 초면인데 이 세 분은 호시탐탐 원내 진출을 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당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름표에 새누리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권과는 한 발짝 떨어지고 네. 민심과는 가까이 있어서 할 말을 하는 이 프로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네.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아 그래요? 나름의 어떤 또 계획은 있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방송에서도 진술 거부권이 행사됩니다. 여의도 마이너리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대신 송금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현재 구속 중인 이화영 부지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경기도와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진술이 번복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구속되어 있으면 이제 하루 종일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범털이라고 하는 분들은 혼자 독방에 수감이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네.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초기만 해도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끝까지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만 네.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송금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것하고 방북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계기는 일단 김성태 측에서 너무나 일관성 있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요. 네. 부탁을 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국정원에서도 뭐 지금 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정원 내부 문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300만 달러, 500만 달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팜. 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 원이 넘을걸요, 아마.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독방에 있으면은요. 뭐 온갖 인간적인 고뇌가 있지 않겠어요? 네. 혹시 그 의원님 다수 의견과 비슷하면은 한 템포 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이 소수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다수 의견을 마저 들으시죠. 아니, 소수 의견 가겠습니다. 정봉주 의원. 네. 18일 날 비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그저께죠. 보도는 이제 어제 됐습니다. 그저께 비공개 재판이 왜 있었냐면 국정원 자료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들도 다 나갔습니다. 아,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예, 보안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공개 재판을 했는데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특정 언론이 보도한 소스는 검찰입니다. 추정하신다는 거죠. 네. 전 거의 그걸 확신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검찰 발 소스가 일단 정확하지 않고 검찰에게 유리한 정도로 약간 마사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추정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제가 오늘 한 서너 차례 확인을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요? 가장 가까운 네. 가족이요. 이화영 지사를 만나고 면회를 오늘 했다는 면회를 거죠. 갖고 이제 여러분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네. 본인이 진술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확인을 했고요. 이화영 지사에게. 그래요? 예, 확인을 했고 일주일에 2번 집중 심리하고 그 재판을 하고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시간, 12시간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무척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결같은 주장은 뭐냐면 2019년 2월 하노이 그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거든요. 이화영 그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뭐 전문가냐면 대북 최고의 전문가예요. 네. 2007년서부터 2006년서부터 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이것 때문에 국정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조사받은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네. 이걸 불법적으로 진행을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전체적인 기조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관되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부인 탄원서에게 뭐라고 쓰냐면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구속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오늘 탄원서 쓰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영 부지사는 절대로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 이걸 어떻게 이제 입증을 할 거냐면요. 자, 일단 이제 그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네. 다음 재판에서 공개 재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피고인으로 나와서 내가 입장을 이마저마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공개 재판에서. 공개 재판에서. 근데 공교롭게 다음 재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답니다. 뭔가 검찰이 자꾸 가리려고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 이 문제는 발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난 가족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이 문제 입장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는 다음 공개 재판에 이화영 부지사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검찰발이고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네요. 네. 그거야 뭐 머지않아 확인이 되겠죠. 네. 다음번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출석을 해서 본인 입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되면 확인이 될 텐데 근데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내셨는데 보통 탄원서는 재판부에 내죠. 민주당에 왜 탄원서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니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에 두 차례 500만, 300만 불 나눠가지고 800만 불을 넘어갔다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쌍방울 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북경에서 북한의 조평통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네. 그 과정에서 전화를 김성태 그 전 회장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당시에 바꿔줘서 중간에 통화를 했다. 그것도 네. 이재명 지사도 우회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정황도 있고 증거도 있고 김성태나 쌍방울 쪽에 일관된 진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끝내 부인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또 하나는 본인이 끝까지 버텨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 어떤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이 탈출해서 뭔가 이게 그 정치적인 미래가 있으면 네. 버틸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회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사람이 흔들려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하나 있고 원래 이게 이화영 그 부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의 사람입니다. 네.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인 동업자 관계, 동맹 관계지. 이를테면 정진상, 김용이 갖는 로얄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 씨는 이재명 없이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도 없었고. 네. 때문에 어쨌든 그 로얄티를 가지고 버티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는 그럴 이유가 저는 없어 없지 보이거든요. 않느냐. 네. 뭐 그런 것들이 심경의 변화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추정입니다. 네. 다음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네, 관건일 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2019년, 2018년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쌍방울이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성사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정도 되면 조사받을 때 혼자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압박과 회유 뭐 해갖고 이렇게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처럼 매번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주 가까운 가족분이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직접 만나서 그 가족의 얘기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듣고 이런 거 그 과정 자체가 압박과 회유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누가 거기다 대고 뭐 협박을 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나중에 네. 무슨 탈이 날라고 그걸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지나친 억측 내진 주장이고 네.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빠지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화영 부지사가 왜 쌍방울 관계자들 만나서 북경까지 같이 가고 또 쌍방울이 왜 500만 불, 300만 불을 송금을 하고 주인공이 없는 스토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상식적인 스토리로 바뀌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 말만 팩트를 좀 정리하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세 분이 이화영 지사가 300만 불, 500만 불 쌍방울이 북에 건넨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얘기하잖아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보면요. 300만 불, 400만 불 보낸 걸 나중에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고 북이 쌍방울에 보내는 것을 마치 주선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김용환 충북도지사가 분향소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네. 도지사가 간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 어서 어떻게 많이 보셨습니까? 본 얘기 같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실의 메시지하고 거의 싱크로율 90%에 리투아니아에서 했던 이 메시지를 낸 건데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그래서 달라질 게 없었다. 지금 김영환 지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장소도 아니고 저 유가족들이 있는데 조문을 가서 과연 저런 얘기를 했어야 될지 저는 이 재난도 문제지만 그 재난 이후에 재난을 수습하고 다루는 태도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정권 들어서서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 수해 때도 비슷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는 벌써 물이 차고 있더라. 아니 물이 차는 걸 보면서 퇴근을 했단 말이냐. 그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했고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놓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면 컨트롤 타워가 그 자리에 가고 안 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도지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도지사 없어도 되죠. 대통령 없어도 되죠.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려면. 근데 부적절하다고 그 대통령실 메시지가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김영환 지사는 뭐 그 사이 그걸 잊어버리셨는지 저 지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유가족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국민들, 도민들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저분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재난수습의 적임자일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대통령실 발언이 사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또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그 홍준표 시장 얘기랑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 그 다선이고 중견 정치인이고 나름대로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에서 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발언을 할까? 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총기가 흐려졌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로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그 지역민들에게 못 해주더라도 심리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해서 어쨌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하는지 굉장히 안타깝죠. 그 의문만 있고 해답은 못 찾죠. 해답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은 왜냐하면 다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답을 찾으셨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박원석 의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괴를 같이 하는 느낌. 뭐 꼭 괴를 같이 한다기보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가 간들 뭐 할 수가 있겠어요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지 대통령 따라하기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책임 공당인 여당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라도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죠. 굳이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잘못된 발언이라고는 평가하십니까? 적절하지는 않았죠. 네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이제 대통령 본인의 그 워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와 관련해서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4일 만에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잘못된 게 없다는 취지로 당당한 자세였죠. 버텼잖아요. 예. 제가 원인을 분석하자면 김영환 지사는 국회의원 4선했죠. 네. 과기부 장관도 했죠.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5선에 당대표 2번에 뭐 경남도지사도 화려하죠. 하고 네. 뭐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소위 거물 정치인 내지는 노회한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하면서 긴장감이 떨어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긴장감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가 뭐랄까요? 일종의 부가적인 공직을 맡고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보너스 있어요. 트랙. 예. 그래서 긴장감들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같으면 저런 실수를 말 실수를 안 할 텐데 말 실수도 하고 또 실수했으면 바로 사과를 했으면 비판을 덜 받았을 텐데 며칠 동안 버티고 이게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자리 정도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대구시장 충북지사면 광역단체장인데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우리 이제 박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인식이 이제 괴를 같이 하는데 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명감이거든요. 네. 이분들 경찰관 아닙니다. 소방관 아닙니다. 근데 밑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왜 일사불란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치밀하게 잘 준비하는 팀을 보면요. 리더가 높은 사명감으로 불탑니다. 근데 리더가 열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대통령이 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오는 순간 대한민국 수십만 수백만 공무원이 긴장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상청에서 예측을 했어요. 네. 올해 기습적인 폭우가 게릴라성으로 집중해서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명감이 있고 공적 마인드가 충실한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지역에 펑크날 곳이 어디 있는지 이걸 봤었겠죠. 그럼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에 있는 분이 이런 높은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대비하는데 어디 펑크날 곳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충북지사라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지사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이 폭우 피해를 키운 책임이 지난 정부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호 해체 정책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4대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다가 이게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야당에서는 4대강 자체 또는 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4대강을 정비함으로써 적어도 본류와 관련해서는 물그릇을 깊이 팠기 때문에 본류 자체는 상당히 안정성을 찾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류는 했는데 지류 지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송 같은 경우도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제방뚝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피해를 지금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대강과 관련해서 집권당이 지금 4대강 얘기를 다시 꺼내는데 원래 지류 지천을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 쟁점을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어찌됐든 지금 정부도 지류 지천을 정비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야당도 지류 지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 의한 이런 위기는 계속 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적어도 지류 지천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일점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4대강 그 본류는 홍수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지류지천에서 홍수가 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준설의 방식이 강바다 가운데를 사다리꼴로 판 준설 방식이어서 그건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방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4대강 본류 사업은 원래 홍수 예방하고 관련이 없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해체라는 거는 고인물로 만들어 놓고 있던 보를 해체시킨 건데
그게 도대체 이번 그 수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공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불법 비리가 많았다. 저는 뭐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불법 비리가 있었으면은 그건 밝히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이번 수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 지금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지난 정권 책임론으로 이 문제를 돌리면서 면피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정권을 다시 반납을 하세요, 지난 정부한테. 그리고 나서 야당하면서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수해 상황이라면은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났고 작년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문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왜 지난 정부 책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짧게 눈앞의 요인은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본류는 한 번도 그 범람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젊으셔서 그런가 봐. 옛날에 그 한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넘쳐가지고 그 한강변에 살던 사람을 알아요. 자기네 집 아파트에 2층까지 물이 솟구치고 한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젊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다음에 83년도입니다. 지료지청과 관련 그 옛날 저기 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같은 세대에 졸업했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 좀 제 얘기 아직 안 얘기 끝났는데. 다 하셨잖아요. 오늘 발언 시간 많으니까 좀 참으세요 이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지료지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방과 관련해서 제방이 무너졌잖아요. 임시 그것도 제방.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료지천을 진작에 정비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2년째 들어가는데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뜩치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지난 정부를 비난했었거든요.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 저는 차단해야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대안과 관련해서 합의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 아까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부분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안 하시면 작년 5월 9일 날 아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1년이 지났으면요. 전 정부 탓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 여름에 폭우, 폭염, 그다음에 산불 이거 다 예측됐던 거예요. 1년 반이 지나면서도 이거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내 탓이요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나요?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이 두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주 짧게. 제 기억에 의하면 사실은 4대강 본류 사업 이후에 지류지천 사업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때 안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4대강 사업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